자, 사회복지정책론 2강입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10문제 정도 같이 풀어봤는데요.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주로 이 실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학습 내용으로 따지면은 뭐 노후소득 보장이라든지 의료 보장이라든지 산재보험, 고용보험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빈곤과 공공부조제도는 이제 주로 앞부분에서 많이 나온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뒷부분에도 보시면은 이제 계산 문제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도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도 역시나 여러분들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에 다들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에 합격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정책론의 최근 출제 경향을 파악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출제된 문항과 관련된 이론과 내용을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 보시는 것을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론 제2강 기출문제 해설입니다. 윌리엄 베버리지의 보고서 내용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베버리지가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제시한 전제 조건 3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 여러분들 이제 암기사항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아동수당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 완전고용에 해당됩니다. 완전고용이 이루어져야만 최대한의 이제 복지효과 재원이 마련될 수 있겠죠. 결국에 세금이라든지 사회보험료라는 것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야 납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고용이 되었을 때 복지효과의 재원을 최대화할 수 있고, 또 완전고용이 된다는 것은 실업이 최소화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으로 인해서 나가야 될 급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포괄적 의료 및 재활 서비스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 건강한 노동력이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버리지가 제시한 전제조건 3가지는 기업과 니은, 디귿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다음은 실업보험을 민간에서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르는 겁니다. 네, 여러분 실업보험은 보통 민간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일반 여러분들 민영보험사에서 실업보험 상품 있는 거 찾아보기 어려우실 겁니다. 실업보험을 결국에 지금 국가가 제공하고 있죠.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자, 일단 역의 선택이 나타난다. 맞죠? 역의 선택. 예, 요게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역의 선택부터 이제 여러분들 살짝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역의 선택이라는 것은 원래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위험이 발생한 사람,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많은 가입자가 이제 사회보험에 존재함으로써 이제 위험이 분산되는 기능을 발휘하는 건데요. 역의 선택이라는 것은 사회적 위험의 발생이 적은 사람은 이제 가입자에서 탈퇴를 하고 오히려 사회적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이 보험 가입자로 남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제 보험이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워지는. 예. 왜냐면은 이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은 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보험료가 인상이 되면 이제 남은 가입자 중에서 그나마 위험 발생이 낮은 사람들이 또 탈퇴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정말로 사회적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만 보험 상품에 남게 되고, 그럼 보험료는 또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보험이 가지고 있는 위험 분산의 기능은 발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의 선택. 네, 그러니까 이 실업보험이라는 것도 내가 이제 사회보험이니까 보험이니까 이제 보험료를 내야 되겠죠. 근데 실업의 가능성이 적은 사람들은 결국에 이제 내가 실업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은 보험급여를 받을 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보험료가 아까운 것이죠. 그래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은 보험에서 다 탈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실업의 위험이 높은 사람들만 보험 상품에 남게 될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은 보험이 위험 분산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실업보험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가 강제해서 이제 소위 대부분의 이 근로자로 하여금 강제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제 운영하는 그러한 기본 이제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역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실업이 특히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은 자기가 약간 조절할 수 있는 성격의 그러한 사회적 위험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일부러 실업을 한다든지 그래서 고의로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든지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예. 근데 이걸 이제 민간보험사에서 운영하기에는 이러한 이 어려움에 이제 대응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최대한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자, 위험 발생이 상호 우전적이기 때문에 보험료율 계산이 어렵다. 그렇죠. 민간보험에서는 이제 최대한 이 위험 발생 확률을 이제 계산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만 소위 이제 장사가 되는 사업이죠. 그런데 실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호 우전적입니다. 말 그대로 사회적 위험이죠. 그래서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은 이게 여러 사람들한테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위험 발생이 상호 의존적이면은 보험료율 계산이 어렵고 이렇게 되면은 민간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런 상품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업이라는 것은 마땅히 삶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최대한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과 니은, 디귿은 맞는 얘기고요. 무임승차자 문제는 요 실업보험 얘기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주로 뭡니까? 요 사회보험의 사회복지의 공공재적 성격. 예. 그래서 공공재라는 것은 비배타성과 비경쟁성. 예.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공공재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공공재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이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재화를 시장에서 공급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가가 공급해야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약간 맥락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 선정에 관한 설명입니다. 결국 선정 기준이죠. 그러니까 이제 산물 분석에 이제 해당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하여 대상을 선정하는 것. 이게 자산조사인데요. 보편주의 원칙이 아니고 선별주의죠. 자, 아동수당은 인구학적 기준을 적용한 제도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2번이네요. 아동수당의 인구학적 기준 어떻게 되죠? 지금 만 83개월 이하면은 아동 한 명당 10만 원씩 받을 수 있죠. 아동수당은 자산조사는 동반하지 않죠. 그 다음에 장애수당은 뭡니까? 전문가의 진단을 고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의 진단에 의해서 등록 장애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다라고 판정을 받아야죠. 장애 정도가 심하다고 판정을 받으면 장애수당이 아니고 장애인 연금이 되죠. 자,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보편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게 아니고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하죠. 왜냐하면은 요 자산조사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5번 기초연금의 대상 선정 기준에는 부양의무자 유무가 포함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유무는 기초연금이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죠.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료와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정률의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 역진적이다. 이것은 맞죠. 예. 그러니까 정률이라는 것은 비례세의 성격인데요. 소득세는 누진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역진적입니다. 자, 사회보험료는 조세에 비해서 징수에 대한 저항이 적다. 네, 요것도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조세는 내가 납부를 하더라도 반드시 내가 그 혜택을 본다라고 확신이 없는데 사회보험료는 이게 권리성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험료를 내면 그게 나중에 나의 급여로 이어지는 어떤 그러한 이제 연결이 굉장히 강하죠. 예. 국민연금 같은 거 보세요.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내면은 나중에 내가 은퇴했을 때 수급 개시 연령부터 노령연금으로 그에 상응하는 액수를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회보험료는 조세에 비해서 징수에 대한 저항은 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모두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한다. 맞습니다. 조세는 지불 능력과 관련이 되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불 능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뭡니까? 이 고소득이면 고소득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다 해당되니까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을 분석하는 접근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물 분석. 자, 산물이라는 것은 이 영어로는 프로덕트입니다. 그러니까 프로덕트를 번역한 게 산물인데요. 그래서 어떤 교과서에는 산출 분석이라고도 지칭이 됩니다. 지금 분석 방법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산물 분석,
그 다음에 성과 분석, 그 다음에 과정 분석 이런 식으로 많이 언급이 돼요. 자, 산물 분석은 특정 정책이 실행된 이후에 그 결과를 분석, 평가하는 데 관심을 둔다. 특정 정책의 시행 이후에 그 결과를 분석, 평가하는 것은 결국에 이제 그 정책의 효과성 평가, 정책의 성과 평가죠. 그래서 성과 분석입니다. 그럼 틀린 설명이죠. 자, 산물 분석은 정책이 형성되는 사회 정치적 맥락을 고찰한다. 자, 정책이 형성되는 맥락, 이것은 과정 분석입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자, 성과 분석은 정책 결정이라는 정책 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다. 정책 결과물, 내용 분석. 그러니까 정책이 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 있고, 급여 수준은 어떻고, 뭐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고, 전달 체계는 어떻게 되고, 이거 무슨 내용이죠? 산물 분석이죠. 그 다음에 과정 분석은 정책 기획 과정을 거쳐서 이끌어낸 여러 정책 대안을 분석한다. 이것도 산물 분석에 대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5번. 과정 분석은 정책 사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5번이 옳은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민영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 이제 흐름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 이제 단골로 등장하는 유형입니다. 자, 1980년대에 등장한 신자유주의와 관련이 있다. 그렇습니다. 자, 1970년대에 이제 복지국가의 위기가 시작되면서 뭐 이제 복지국가의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그 다음에 정부가 효율성을 잃고 정부가 너무 비대해져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그래서 복지국가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낮아지게 되는 복지국가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 신자유주의를 이 가치를 지향했던 뭐 이제 대처라든지 아니면은 레이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정권의 출범과 함께 이제 민영화의 흐름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를 많이 민영화시키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의 역할을 가급적 이제 줄이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2번.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3번. 소비자 선호와 소비자의 선택을 중시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어떤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요. 4번. 경쟁을 유발시켜서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상업화를 통해서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진다. 상업화를 통하게 되면 결국에 이제 돈이 있는 사람은 물건을 자유롭게 이제 선택해서 구매하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 구매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접근성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산업재해 보상 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맞습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이러한 그 업무 추진을 하는 이러한 그 기관이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맞습니다. 산재보험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인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죠. 그러니까 옳지 않으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둔다. 맞습니다. 자,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한다. 요거를 정답으로 뭐 고르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공부를 하셨다면은 5번도 옳은 설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 요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요거를 이제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각 제도에 대한 보험료를 별도로 따로 징수했는데 요게 이제 그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러한 그 사회보험료를 지금 통합징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맞습니다.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일단 개인이 자립 자활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이 스스로 최대한 자립 자활을 위한 노력을 하고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아니라도 다른 법령에 의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받아서 또 보충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최저 생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의 수준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충적으로 이제 메꿔준다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기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계급여 같은 경우도 이러한 그 보충급여의 원리, 생계급여죠. 생계급여도 그 보충급여의 원리에 기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일단 그 개별 가구의 소득 인정액 그리고 선정 기준이 있으면 요 선정 기준과 소득 인정액의 차액, 차액을 그 이제 차액이죠. 차액을 생계급여 액수로 지급을 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보기 2번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 2종이 아니고 1종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답은 2번이죠. 급여는 개별 가구 단위로 실시합니다. 개별 가구 단위입니다. 개인 단위가 아니고요. 근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도 이제 예외적으로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권자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입니다. 자,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생계급여의 액수는 변동되는 것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부조는 다른 두 제도에 비해 권리성이 약하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권리성이 약하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시혜적이다. 아직도 이 공공부조 이제 그런 성격이,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요. 그래서 시혜적이라는 건 낙인 효과가 큰 거죠.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사회보험 같은 경우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회보험은 권리성이 강하죠. 왜냐하면은 결국에 이제 내가 보험료를 내고 보험료를 내는 거에 그 기반을 두어서 이 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돈 내고 내가 급여 받겠다는데 떳떳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권리성이 강하죠. 권리성이 강하죠. 근데 공공부조는 내가 굳이 뭐 세금을 많이 내지 않아도 혹은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내가 이제 그 빈곤하면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제도에 비해서는 권리성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수당은 수평적 재분배 효과가 있다. 있죠? 있습니다. 수평적 재분배 효과라는 것은 여러분 수직적 재분배 효과는 고소득층의 소득이 저소득층으로 이전되는 것인데, 수평적 재분배 효과라는 것은 소득 수준이 유사한 요 대상들 간에도 소득이 이전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을 보면은 아동수당은 만약에 A와 B가 있을 때 A와 B의 소득이 유사하다 할지라도 만약에 B한테 아동이 있으면 A의 소득이 B한테 이전되는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동이 없는 가구의 소득이 아동이 있는 가구로 이전되는 효과가 나는 것은 수평적 재분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아동수당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수당은 수평적 재분배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사회보험의 급여 조건은 보험료, 기여 조건과 함께 사회적 위험에 직면해야 하는 조건이 부과된다. 그렇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것뿐만 아니고 사회적 위험에 빠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건강하지 않아야 질병이나 부상 이런 사회적 위험에 처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보험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즉 보험료를 내야 되고, 더불어서 실업이든 건강이든 아니면은 뭐 노령이든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직면해야 급여가 되는 것이죠. 3번 맞습니다. 사회수당은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그렇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재원을 일반 조세로 하는 것이죠. 일반 조세로 재원을 삼는다는 것은 기여 여부와 무관합니다. 기여라는 것은 뭐 보험료를 내는 거 이런 개념인 거죠. 운영 효율성은 세 제도 중에 공공부조가 가장 높다. 운영 효율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로 이제 행정비용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정책이 이제 목표로 하는 그런 대상자한테 돌아가는 비용 말고 다른 비용, 이게 이제 운영 효율성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행정비용을 이제 줄이는 것이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건데, 세 제도 중에서는 공공부조가 운영 효율성이 제일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영 효율성이 제일 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부조라는 것은 자산 조사를 해요.
자산조사라는 것은 선정 기준을 까다롭게 한다는 겁니다. 선정 기준을 까다롭게 하면은 그만큼 이 대상자를 골라내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수당이라든지 사회보험은 이 보편적인 성격을 가진 제도들이거든요. 뭐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가입 대상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국민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회수당 같은 경우도 뭡니까? 자산조사 안 하고 인구학적 기준으로만 보통 이제 선정 기준을 정하잖아요. 근데 공공부조는 뭐가 엄청 까다로워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만 봐도 소득 인정액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까다롭게 선정 기준을 두게 되면은 아무래도 행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 효율성은 공공부조가 제일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옳지 않은 설명은 5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사립학교 교원의 보험료는 가입자 본인, 사용자, 국가가 부담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가입자의 보수 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그렇죠. 보수를 기준으로 하니까 보수 월액입니다. 그 다음에 자, 보수 월액 말고는 또 뭐가 있죠? 소득 월액도 있습니다. 소득 월액은 보수가 아닌 금액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매긴다는 건데, 이제 보수가 아닌 기타 소득에 대해서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소득 월액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매깁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요.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우리가 줄여서 건정심이라고 많이 부르죠. 여기서 심의 의결하는 거 맞고요. 부가급여로 임신출산진료비, 장지비,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법에는 나와 있는데 실제로 상병수당 같은 경우는 지급 안 하고 있죠. 지금 임신출산진료비 요거는 지급을 하고 있죠.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은 4번이 되겠죠. 자,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사회보장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구직급여의 급여 일수는 대기기간을 포함하여서는 대기기간 제외합니다.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설명이 다 이제 틀린 설명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 100분의 50이 아니고 100분의 80이죠. 자, 그 다음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에 포함된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급되지 않죠. 예.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 구직급여 적용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장려 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한다. 이게 틀렸죠. 국세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해서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일종의 근로연계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EITC를 모델로 하였다. 맞습니다. EITC, earned죠. earned income, 근로소득이죠. earned income tax credit. 이거의 약자가 EITC고 미국의 EITC를 모델로 한 거 맞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외에 재산의 보유 상태 등을 반영하여 지급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재산 기준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근로빈곤층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서 빈곤 탈출을 지원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오랜만에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가구의 월 생계급여액은 다음에 제시된 2019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자, 당황하지 마시고요. 찬찬히 저랑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주택에 거주하는 부부와 두 자녀로 구성된 가구로 소득 인정액은 월 100만 원으로 평가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몇 명이죠? 하나, 둘, 셋, 넷. 4인 가구입니다.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는 없어요. 부양의무자가 없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둘 다 충족해야 되는데 부양의무자가 없다는 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득 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돼요. 자, 2019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 소득은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그러면은 지금 요 대상 가구의 기준 중위 소득에 해당되는 건 4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계급여라고 했죠. 생계급여.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의 몇 %죠? 30%예요. 그러면 460만 원의 30%는 얼마죠? 460만 원인데 30%를 곱해보시면 138만 원이 돼요. 138만 원. 그죠? 그런데 이 가구가 소득 인정액이 얼마라고 했죠? 100만 원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 가구의 실제 소득 인정액이 100만 원. 그 다음에 4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138만 원. 이거의 차액이 생계급여액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차액 얼마예요? 2번. 38만 원이죠? 정답은 38만 원입니다. 어때요? 해볼만 하죠? 네, 2번입니다.
자,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 요양보험 사업의 보험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아니죠. 보험자는 이 장기요양보험법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급 판정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라고 법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통합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자, 재가급여 비용은 수급자가 해당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죠. 그 다음에 수급자는 시설급여와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죠. 기초연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65세 이상 모든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사회수당이 아니죠. 이것은 사회수당이 아니고 사회부조, 즉 공공부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65세 이상 모든 고령자가 아니고 상위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상위 30%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기여 방식의 노후소득보장제도다. 이건 맞죠. 무기여 방식, 무기여. 보험료 내는 그러한 연금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재원을 일반 조세로 하기 때문에 따로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는 무기여 방식입니다. 기초연금액을 산정할 때는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합니다.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과 상관을 두고 급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구 유형, 뭐 단독 가구냐, 노인 부부 가구냐 이런 거 고려하죠. 그 다음에 소득과 상관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자기의 소득 인정액이 만약에 선정 기준에 거의 근접한다. 그러면은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라는 것이 작동을 함으로써 기초연금액이 깎이기도 합니다. 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급여 지급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죠? 2번입니다. 자, 사회복지정책론 이렇게 해서 2020년 18회 시험 문제 25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빈곤과 불평등의 영역에서 문제가 꽤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심지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요 생계급여를 계산하는 문제도 나왔어요. 그래서 요 문제는 만약에 이제 18회 응시했던 분들이라면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보충성의 원리, 보충급여의 원리라고도 하죠. 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생계급여가 기준 중위 소득의 30%가 선정 기준이라는 거, 이 정도만 알게 되시면은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러한 난이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것은 이 사회복지정책론의 실제 이제 정책의 내용을 묻는 문제는 법제론의 문제 유형과 유사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득점을 노리신다면은 반드시 이 사회보험법의 내용들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사회복지 법제론과 정책론에 나오는 공통적인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